공부는 잘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아이. 바로 우리들의 아이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죠. 여기서 잠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연령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걸 알면 최소 90년대생, 이걸 알면 최소 80년대생, 이걸 알면 최소 70년대생. 모두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물건들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자랐을 때 저 추억의 물건들 자리에 학원 이름이 대신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학원에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당연히 한글입니다. 왜냐면 초등학교라는 건 교육기관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러니 처음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한글을 어떻게 읽고 신호등과 시계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2017년 전까지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읽기를 단 4주만 가르쳤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머리가 다 특출나게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종대왕님이 너무 한글을 쉽게 만들어서 7살 아이들 모두가 4주만 배우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모두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한글을 4주만 가르치는 이유는 이미 대다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배우고 와서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선행학습을 통해 한글을 더 빠르게 배우게끔 강요당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무엇이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아이들마저 공부하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은 교육열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만 봐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인터넷에 유아학습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엄청난 수의 학습 서비스들이 나오죠. 영어 유치원은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4살, 5살부터 유아 영어 학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려는 건 과연 아이가 괴롭길 바래서일까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되라고 이렇게 공부로 몰아넣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부모들은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게 하는 건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부모들은 아이의 행복에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해야만 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남들도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즉 아이들도 이미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대체 왜 학부모도 아이들도 공부를 잘 해야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한마디입니다. 좋은 대학. 공부를 잘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배운 아이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일자리 양극화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가 아닌 나쁜 직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좋은 대학과 공부가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성공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 교육하는, 이전보다 더 처절하고 치열한 경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대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가장 중요한 건 입시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입시 체계는 당연히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교육학자 이범은 한국 입시 체계에 대해 OECD에서 보기 드문 요소들만 조합해 놓은 기이한 대입이라고 비판합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정해진 답을 맞추게 하는 획일적인 걸 요구하면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닌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모순적 입시 체계라고 비판하였는데요. 대체 지금의 입시 체계가 어떻길래 교육학자가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걸까요? 현재 대학 입시는 크게 수능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입시제도 모두 공정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 보기 중 답을 골라야 하는 시험입니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지식과 암기에 기반하므로 누가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을 수 있는지와 누가 잘 가르치는 비싼 선생님에게 수업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즉 공부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있는 집 아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에 더해 수능이 획일화된 지식만을 요구한다는 비판에 의해 나오게 된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은 오히려 모두를 더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3 학생이 학종을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을 넣기도 하였는데요.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까지 고려하겠다 한 학종은 결과적으로 공부조차 힘든 아이들에게 다른 비교과 활동까지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 또한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 학종에 맞는 스펙을 준비하게 된 거죠. 결국 수능도 학종도 학부모들의 지갑만 더 가볍게 하고 학생들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 모두를 위한 공정한 입시체계가 아닌 겁니다. 그저 있는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더 쉽게 만들어진 모순적인 제도들일 뿐인 거죠. 결국 한국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역할이 아닌 좋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학부모의 재력과 아이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싸움터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교육과 입시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정부에서 나서줘야 하지만 사실 정부의 교육 정책 또한 명확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 왔습니다. 중심은커녕 오히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공교육의 권위가 하락했으며 그 결과 교실의 붕괴가 일어났죠. 이처럼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국 교육과 입시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 것 없이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입시라는 치열한 전쟁에서 그나마 승자라 할 수 있는 서울대 학생들조차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입시라는 치열한 경기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끝없이 돈을 쏟아붓고 아이들은 중노동에 가까운 강도의 공부로 내몰려 있는 노답인 상황인 겁니다. 모두가 좋은 대학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좋은 대학이라는 건 왜 좋은 대학인 걸까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려 하는데 앞에 밥집이 A집, B집 두 개가 있습니다. A집은 10,000원에 밥과 찌개를 주네요. 그리고 종업원 수가 적어서 여러 번 불러야 옵니다. 반면 B집은 같은 10,000원인데 밥과 찌개는 물론 반찬에 디저트까지 줍니다. 여기에 종업원 수도 더 많아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와주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밥집에 가시겠어요? 당연히 B죠. 왜냐면 같은 가격에 질도 서비스도 더 좋으니까요. 교육학자 이범이 주장하는 좋은 대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도 이것과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들,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다른 대학보다 교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대학에 몰린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도 기준 자료를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학교들은 대체로 최상위 대학들입니다. 서울대와 중앙대만 비교해도 한 학생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2배 넘게 차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 최상위 대학들은 전임 교원의 1인당 학생 수 또한 낮은 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학에 몰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결국 좋은 대학이란 건 모두 지원, 돈의 문제라는 것이 교육학자 이범의 지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학자 이범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입니다. 기존에 제시된 적 있는 국립대들을 하나로 묶어 교육 과정과 학점, 교수 등을 교류하게 하여 대학 간 격차를 없애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사립대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인데요. 국립대만 통합 네트워크로 묶으면 다른 사립대가 지금의 서울대처럼 되어버릴 뿐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므로 사립대들까지 포함해 상향 평준화된 포용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 거죠. 그럼 이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돈, 재원입니다. 결국 대학의 순위는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돈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끝이 아니라 대학들의 더 많은 교육비를 지원하여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수준을 끌어올려야만 대학의 서열이 완화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적 네트워크에 사립대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대부분이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이들을 억지로 네트워크에 포함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네트워크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사립대를 포함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해서 모든 대학이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각 대학별로 재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실현된다 해서 마치 마법처럼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순 없겠죠. 하지만 우선 교육의 질은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명문대 수준과 비슷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국 대학 전반의 교육질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원하는 좋은 대학이 늘어나고 훨씬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이 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두 눈치채셨다시피 이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해서 대학의 서열이 완전하게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없고 결국 선택받은 대학들을 기반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유사한 명문대 집단이 형성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포용적 상향 평준화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취업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이 방법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안 좋아질 겁니다. 아이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는 거죠. 이 포용적 상향 평준화가 현재의 노답인 입시와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